안녕하세요.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의 유진상입니다. 건축과 도시를 정의하는 수많은 화두들, 건축과 도시는 가장 먼저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증언해 왔으며 우리 삶 자체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 전체가 교보제인 건축이라는 학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은 인간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문학적 장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축 브랜드와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정의하는 수많은 화두들. 건축은 중력과의 싸움이다. 과거의 건축은 피라미드 형태로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가 가능해진 거죠. 건축은 빛을 다루는 학문이다. 루이스 칸이 한 이야기인데 너무 감성적으로 저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죠. 심지어 근대 초기에는 건축에서 장식은 죄악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건축가 르 꼬르비제조차도 초기에는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이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라는 소리죠. 건축의 기능적인 측면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철학가 괴테는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 연주를 하면서 만약에 그 음악을 순간적으로 저희가 동결시킬 수 있다면 그게 건축의 원리하고 똑같아진다는 의미인 거죠. 자, 이 수많은 화두 중에 저는 건축과 도시는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자 기술이다. 이 화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인문학을 다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인문학은 올드 앤 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5,00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여자친구가 싸우거나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 다음날 꽃을 선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1000년 후에도 우리는 아마 그렇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문학적 이야기들은 도시와 건축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신화와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화는 무엇이죠?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이야기는 국가와 종교가 탄생할 때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죠? 국왕의 능력을 모든 대중들에게 홍보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넘겨주는 거죠. 하지만 이 신화가 종교와 국가의 탄생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면 친구들과 군대 갔다 온 이야기 20년, 30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왕년에 말이야 10대 1로 싸웠던 이야기 아이들에게만 하잖아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그런 무용담들 속에 우리 개인의 신화는 이미 탄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가가 탄생했을 때 만든 이 신화는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전파가 될까요?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주몽신화, 알. 보통 이런 신화들은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신격화시키면 되게 쑥스럽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의 조상, 아버지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탄탄한 스토리를 갖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신화는 상징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상징물도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홍보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브랜드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브랜드는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나이키, 그 다음에 환경수도 창원. 원래 환경수도 창원이란 도시의 브랜드는 영시티 창원이었어요. 하지만 환경수도 창원이라고 브랜드를 바꾼 이후로 수조 원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었죠. 람사르 총회를 유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서울, 얼마 전까지 하이 서울이었죠, 브랜드가. 자, 하이는 아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각인 효과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친근감을 주고. 그리고 제가 본 브랜드 중에
가장 잘 만든 브랜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과 같은 다이나믹 코리아 어떻습니까? 한국의 역동적인 정치 지형, 경제 발전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마저 담아내는 이 하나의 단어 정말로 잘 만든 브랜드이죠. 그리고 다이나믹 코리아를 자세히 보면 이 브랜드는 브랜드이자 슬로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뭐죠? 군중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잘해보자.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하고 슬로건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이 신화를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 브랜드는 내 개인에게 사용될 수도 있고 도시를 상품화시킬 때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브랜드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혹시 여러분 아이러브 뉴욕 보신 적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 모자, 티셔츠 한 번씩 안 입어본 분 없으실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 대중들에게 각인됐던 아이러브 뉴욕이라는 이 브랜드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적어도 뉴욕만큼은 절대 전쟁이 나서는 안 돼. 전쟁이 나서는 안 돼. 날 수도 없는 동네야. 하고 전 세계인들을 뇌리에 각인시킨 효과를 가진 무시무시한 브랜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화가 하나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형상물을 사람들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신화는 마지막에 그 랜드마크 속에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담음으로써 진정한 신화로서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가가 쓴 행복의 건축 서문입니다. 어떤 공간과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른다. 자, 기능적인 것, 우리의 마음, 상징물, 브랜딩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도시와 건축이 된다는 의미겠죠. 자, 제가 좀 전에 랜드마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신화가 현실적이 되려면 실물 자원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랜드마크를 만드는 겁니다. 자유여신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파리 에펠탑, 그 다음에 발렌시아의 과학관, 음악당, 그리고 뉴질랜드의 클라이스트 처치의 성당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랜드마크는 어떻게 해서 도시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으로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걸까요? 자, 뉴욕에 있는 뉴욕을 상징하는 자유여신상. 자, 한 번 가고 나면 두 번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에요.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자유여신상이 근사하기는 하지만 과연 두 번씩이나 우리가 또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 세 번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유여신상에서 담긴 스토리 때문인 거죠. 자유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다시 프랑스 너희들 너무 고맙다. 10분의 1짜리 모형을 만들어서 다시 파리에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유여신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파리 생강을 건너다가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굳이 일정이 없던 파리 생강 끝자락에 가서 자유여신상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은 무생물체인 랜드마크를 강력한 힘을 갖는 가치를 부여를 하고 우리 가슴 속에 각인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축가가 이걸 무엇을 형상화했는지를 말해주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거죠. 아빠 거북이, 엄마 거북이, 아기 거북이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형태다. 아니다, 이건 조개다. 아니다, 돛담배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천한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랜드마크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피렌체에 있는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자, 산마르코 광장은 500년에 걸쳐서 도시가 형성된 곳입니다. 이곳은 랜드마크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랜드마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자기들이 쌓아서 만들어 왔던 이 건물들, 그리고 궁궐들, 그다음에 성당, 이 자체 시민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은,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는 가장 훌륭한 랜드마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장소들은 수많은 이야기의 축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도시들을 끊임없이 관광객들을 유인을 하고 시민들이 그 도시를 사랑하게 만드는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엇처럼 보이나요? 거대한 독수리죠.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독수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까이서 가보면 10m짜리 독수리가 스위스 인터라켄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산세에 그 돌을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쌓아서 독수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치 500년, 1000년 전부터 이 독수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아이상이죠. 여러분들 모아이 거석상 보면 이 상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 뒤에 모아이 거석상의 배경을 오늘 처음 보시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거석상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역의 그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서반아시아의 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도 랜드마크가 전혀 필요 없는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에는 도시에 당연히 있어야 될 무언가가 없습니다. 자, 무엇이 없죠? 자세히 보시면 길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반아시아 그 경치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처럼 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막 기후에. 어떤 친구들은 지붕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지붕은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동네에서는 이제 눈이 많이 안 내리는 동네에서는 평지붕을 보통 씁니다. 서반아시아에 지붕이 없죠. 자세히 보면 길이 없는데요. 지붕 위에, 평지붕 위로 길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됐을까요? 이 사막 한복판에서 적의 침입을 만약에 침공을 받는다 그러면 전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지붕 위의 길로 다니고,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이 두 개의 길조차도 반듯하게 놓지를 않습니다. 길을 삐뚤삐뚤하게 나서 총이나 화살이 날아갈 수 없도록 지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런 도시는 자기들의 목숨, 삶 자체인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런 곳은 랜드마크가 필요 없는 도시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인문학을 끌어안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문학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통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도시들은 어떤 힘을 갖는지 도시건축 브랜드와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건축과 도시의 교보제입니다.